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4년도 1회차 정보통신기사 실기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험일은 24년도 4월 27일 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사용자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네트워크 또는 망을 최초로 구축 시에 상대방 기주국이란 말이 좀 있었고요. 헤드엔드란 말이 있었습니다. 통해서 최초로 회선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업자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타 기기와 조율, 통신 설정, 조정 등을 통해 회선의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서술하시오가 4점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개통시험입니다. 특히 보면 회선개통시험을 통신사업자의 엔지니어들이 최초에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가입자가 있겠죠. 유저가 있는 거고요. 유저한테 사업자가 있죠. 양 끝단에 또 유저가 있을 테고요. 어떻든 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회선이 있겠죠. 회선에 대한 부분을 회선을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시험도 안 하고 바로 유저한테 제공하진 않고요. 반드시 회선에 대한 성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게 회선의 개통시험인 거고요. 엔지니어들이 수행합니다. 전송에 대한 부분은 비트에라 테스트를 하죠. 회선별 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는 거고요. 그에 만족하는 DER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개통시험을 하고 다시 그것이 교환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넘어가죠. 그래서 교환에서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최종 유저한테 회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송 쪽에서는 BR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루프백 테스트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회선을 제공해주는 일반적인 그림인 거고요. 사업자가 이런 회선을 통해서 마지막 엔드단에 보이스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인터넷의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죠.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엔드에서 엔드까지 시험을 하고 넘겨줍니다. 맨 끝단이 DCE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회선 종단 장치라고도 하는 게 회선 사업자의 마지막 장비입니다. DCE 장비까지 끝까지 시험해서 넘겨줍니다. 일반적으로 회선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용량이 작은 것부터 용량이 더 큰 거, 100기가까지 이런 100기가면 상당히 큰 거죠. 이런 용량까지 개통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회선에 대한 시험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페이로그 이런 부분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송에서 보시면 이렇게 BR 테스트를 어떤 기준치, 회선 용량에 따라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회선에 대한 부분이 개통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전 검사라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부분을 통신공사에 대한 부분을 준공 단계에서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법적 설비가 있죠. 통합배선 설비, CATV 설비, 방송 공동수신 설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홈네트워크 부분들이 있죠. 이런 법적인 필수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종 준공 단계에서 해당 관청에 제출하는 감리결과보고서에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시나 구청에 제출하는 게 사용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전 검사와 지금의 부분 개통시험은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사용자가 숫자로 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대신 인터넷 도메인의 이름과 검색관의 UR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메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버,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 도메인과 실제 장비들은 IP 기반으로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서버, DNS 서버인 거고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도메인 네임 서버 두 개를 다 저는 맞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브넷은 꼭 출제가 될 거로 예상이 됐고요. IP 주소가를 주어졌습니다. 어떤 엔드단에 IP가 배정이 된 거고요. 여기에 서브넷 마스크를 주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서브넷 주소, 네트워크 아이디를 물어보는 거고요. 어떤 해당 IP를 주어지고 서브넷 마스크를 주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45.123.21.8을 2비트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거죠. 128, 64, 32, 16, 8, 4, 1 해서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10진수를 2진수로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비트로 표현된 거를 실제 라우터나 장비들은 라우팅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이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값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 필기 교재 이 부분을 좀 표현을 해놨었고요. 필기 교재에 보시면은 호스트 IP 보시면 라우팅을 할 때 실제 라우터가 라우팅을 할 때 실제 필요한 거는 해당 유저의 IP 주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선 네트워크 아이디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AND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고 라우팅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서브네팅의 일반적인 거고요.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케이스 1, 케이스 2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기 교재에 있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IP 네트워크상의 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며 또한 정보를 수정하여 장치의 동작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고 여기에 IETF에서 정의된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 보면 UDP란 말이 있었고요. UDP 간의 프로토콜로 간단한 메시지를 매니저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로토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SNMP를 얘기하는 거고요. SNMP를 적어주시고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까지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용어인지 서술하시오. 보시면 이게 정보통신공사법의 제2조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문제한 거고요. 이거는 항상 정보 설비 기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할 때 공사법의 제2조에 있는 용어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뭐뭐랑 공사에 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설계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보통신 설계라고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법적 용어다 보니까 조금 설계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계라는 부분이 법적인 용어의 정의에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뭐뭐란 공사에 대해서 발주자의 이 위탁을 받은 용역자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항상 문제가 나는 거죠. 감독,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어떻게 하는 거죠? 대행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용의는 감리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제 교재에 보면은 설계 관련 법규를 정리해 드릴 때 맨 첫 번째 표현을 해드렸고요. 감리원에 관련돼서 감리원의 관련 법규를 쭉 정리해 드릴 때 그 첫 번째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통신망의 신뢰도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을 쓰시오. 기출문제였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신뢰성 세 가지로 달라고 했으니까 신뢰성, 가용성,
보전성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가 됐던 문제였고요. 조금 더 쓴다 보면 이 내용 부분을 좀 더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 앞부분의 항목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상위의 개념들, 통신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채점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를 쓰는 범위 내까지 좀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 되면 상위 개념을 쓰시든 어떤 정확하게 써주시면은 부분 점수가 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통신망의 신뢰도 3가지가 있었고요. 이번에 기출문제에서 5가지로 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5가지를 실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메시형의 토폴로지. 예. 지금에 보면은 DWDM에서 이중능 기반으로 사실 코어망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울트라 DWDM, OTN까지 최근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5G에서는 이런 풀메시형 사업자 쪽에서는 좀 더 안정적을 위해서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풀메시형을 조금씩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NMS나 이중능, 이거 기본적인 부분들인 거고요. 정보에 대해서 부분,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해서 한번 요약을 해드렸고요. 지금의 문제는 앞부분 이렇게 3가지로 쓰시는 게, 3가지를 쓰러 가니까 이 3가지로 쓰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통신 품질의 오류와 관련하여 3가지 유형을 쓰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고 그 중에서 디지털 통신 오류의 품질 척도는 당연히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것은 0과 1로 표현됩니다. 0이라는 거와 1로 이런 식으로 2가지로 표현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비트, 이 1비트 각각의 비트에 대한 에러를 체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거고요. 품질 척도는 기본적으로 BER, 아까 회선에 대해서도 BER을 우리가 어떤 측정치의 회선에 대한 기준치를 BER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유형은 보시면은 BER, FER, 프레임 에러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비트 에러 레이트가 가장 기본적인 게가 되겠습니다. 프레임에 대한 부분, 이 계층에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블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 BER, FER, CER 이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품질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동케이블 기반에는 이런 식으로도 측정을 했었고요. 어쨌든 지금의 문제는 BER, 그 다음에 FER, CER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오류의 품질은 BER로 당연히 BER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통신 접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숫자를 채우시오. 출제자가 상당히 채점을 하기 편하게 고려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몇 점 전이강화법,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명확하게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극측정법, 이 부분을 딱 해주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점 전이강화법 62.8%, 그 다음에 2극 측정법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초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3점 전이강화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극 측정법, 클램프 미터법이 있는 거고요. 지금의 문제는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문제한 겁니다. 요 3점 전이강화법 62.8%, 2극 측정법을 해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61.8%를 가장 많이 측정을 합니다. 약간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10m 간격으로 해서
3점 전이경학법을 측정하고 일반적인 통합접지 형태를 할 때는 62.8%를 거의 다 측정을 합니다. 예, 실제 60.8% 측정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땅 아래입니다. 이런 베어 케이블, 나동선이라고 하는 이런 베어 케이블이 95스키아는 50스키아. 이거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메쉬형으로 통합접지를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베어 케이블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기초를 타설을 합니다. 그때 물이 이쪽으로 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게 반드시 수막 동봉을 이 중간에 합니다. 반드시 이게 여기까지만 물이 차고 이 위로는 물이 안 올라오게 하는 거죠. 이 전선을 따라서 접지선을 따라서 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상위 윗단에는 이런 접지 케이블, 메인 간선의 케이블을 규격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통합 접지를 구성하고 아까처럼 61.8% 기본으로 측정을 합니다. 실제 시공당의 수막 처리 동봉을 실제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이게 지금 맨 하단에 메쉬형의 베어 케이블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지상으로 최종 올라온 케이블이고요. 이게 수막 동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SNMP의 동작 과정의 방향을 채우세요 라는 문제고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 SNMP가 문제가 나왔고요. 매니저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뭔가 이런 스위치나 여기에 에이전트가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스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밉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get 리퀘스트는 방향이 매니저에서 에이전트로 가는 거고요. get 리스폰스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어떤 뭐 알람이나 뭐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를 얘가 매니저 쪽으로 전달하는 방향인 거죠. 그 다음에 트랩의 점, 이때의 UDP 포트는 다 161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트랩의 정보는 얘가 매니저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얘가 긴급하게 뭔가 정보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트랩이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UDP 포트로 162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 이쪽 방향을 A로 하면은 답은 A, B,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했던 기본적인 부분인가요? 지금 제 실기 교재 이런 식으로 get request, get response, UDP 161번 포트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다 했고 트랩은 162번 포트로 동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공사 진도 관리 관련 정보통신감리위원회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 공정표에 의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게 감리의 업무 중에 하나인 거고요. 월간 상세 공정표를 시공사가, 그 다음에 주간 상세 공정표를 제출 기한이 관련 업무 처리 지침에 있습니다. 제출 기한에 대한 부분이가 조금 실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월간 상세 공정표는 작업 착수 일주일 전에 제출합니다. 날로 하면 7일이 되는 거고요. 주간 상세 공정표는 작업 착수일 2일 전에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과 2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정보통신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보시면은 3.4.2 공사 진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1주 전 2일이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보지만 실무적으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 기준 업무 수행 지침, 이것도 많이 실무적으로 보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건설사업관리는 동일하게
월간 상승 목표는 1주 전, 2일 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TMN의 주요 기능 5가지 중 4가지를 서술해요. 예,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NMS를 주지 않고 TMN을 해서 약간 조금 혼선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좀 필기에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구성관리, 장애관리, 성능관리, 보안관리, 계정관리 이 중에서 4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필기의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TMN이었죠. 통신 사업자가 꿈꾸는 어떤 네트워크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매니지먼트 네트워크인 거고요. 해당되지 않는 거는 뭐 성능관리, 보안관리. 여기는 조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답인 거고요. 일반적인 TMN은 KT나 어떤 통신사업자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통합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항상 연수원에서 할 때 TMN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NMS 부분들, SNMP 기반으로 할 때 상당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CMFP, 약간 ITF 이런 쪽의 TF가 아니라 ITUT 이런 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프로토콜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거에 비해서 NMS, SNMP는 상당히 가볍죠. TMN을 좀 더 비교한다고 하면은 통신 사업자가 하는 매니지먼트 네트워크이니까 과금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TMN은 약간 계정의 관리도 있지만 NMS랑 굳이 비교한다면은 내 가입자, 100만 가입자, 1000만 가입자한테 과금을 해야 되는 거죠. 과금의 데이터가 통신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금에 대한 부분이 TMN은 약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NMS에 비해서. 여기서 NMS의 기본적인 항목, 구성관리, 장애관리, 성능관리, 보안관리, 계정관리 관련돼서 정리해 드렸던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L2 스위칭 기능 중 다음 항목에 적합한 용어를 서술하세요. L2 스위치에 대한 부분, 요즘 스위치를 워낙 많이 쓰고, L2 스위치, 기본이 되는 어떤 네트워크 장비다 보니까요. 스위칭 기능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발지 주소를 모를 때 맥 테이블을 만드는 최초의 과정이죠. 스위치로 옮겨 다니는 그런 프레임을, 패켓을 캡처 떠가지고 여기서 각각의 프레임 안에, 이더넷 프레임 안에 맥 주소가 있죠.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소스 맥 주소, 타입이 있고, 패딩이 있고, 프레임 체크 시퀀서. 이게 이더넷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요 데이터를, 맥 주소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캡처를 뜰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맥 테이블을 만드는 초기 과정입니다. 러닝의 과정인 거고요. 그러다가 목적지 주소를 모를 때가 있죠. 목적지 주소를 모를 때는 전체로 다 브로드캐스팅 해야 되겠죠. 그거를 스위칭에서는 플로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맥 테이블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얘가 계속 맥 테이블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도 맥 테이블이 맥 주소가 안 오면은 얘는 그냥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삭제시키는 기능, 에이징 기능입니다. 그래서 필기 교재에 보면 러닝, 포워딩, 필터링, 플로딩, 에이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교재에 있는 내용인 거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러닝, 최초의 맥 테이블을 만드는 부분, 플로딩, 등록이 안 된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에 모든 포트로 전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에이징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삭제를 하는 거죠. L2 스위치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보시면은 HTTP 일반 웹 프로토콜이네요. 여기서 보면은 맥 주소를 실제 캡처를 떠가지고 실제 인터넷에 다니는 부분을 와이어샤크로 실제 떴습니다. 떠서 확인을 해드렸던 거고요.
실제 허브와 스위치 상당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L2 스위치 기능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L3 스위치와 L2 스위치 기능은 약간 다른 부분이죠. L3는 라우팅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라우터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실기 쪽에서도 이 부분이 좀 교재에 있지만은 에이징의 부분을 제가 좀 더 업데이트를 안 돼서 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13번입니다. 캐리어 이더넷의 특징 4가지를 서술하세요. 예, 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4가지로 정리하면 맞겠습니다. 탄력성, 신뢰성, 확장성, 관리성. 좀 더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내용이 다 중복됩니다. 확장성, 이런 것들 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4가지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더넷 프레임, 피지컬적인 프리앰블이 있었죠. 프리앰블, 그 다음에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 여기까지 7바이트, 1바이트, 1010, 10, 12라면서 이더넷 프레임이 들어오죠. 여기서부터 데스티네이션 맥스로 소스 맥주서, 타입, 랭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죠. 여기에 패딩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프랩 체크 시퀀스, 6바이트, 6바이트, 2바이트, 48에서 1500, 프레임 체크에서 4바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게 이더넷 프레임입니다. 이게 랜에서만 있다가 이게 점점 캐리어 사업자, 맨 영역, 왼 영역, 캐리어 사업자. 캐리어라는 것은 통신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캐리어, 예. 캐리어 영역, 통신 사업자의 영역까지 이더넷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워낙 이더넷 프레임이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캐리어 사업자까지 이더넷이 들어왔고 그 부분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지금 트리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캐리어 이더넷은 탄력성, 신뢰성, 확장성, 관리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시면은 캐리어 이더넷 초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전송쪽에 보면 이런 PDH 계열로 초기에 있었죠. 예, 그 다음에 SDH 동기식, 일반적으로 초기망은 동기식망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캐리어 이더넷이 들어오면서 캐리어 이더넷 프레임이 동기식인가요? 아닙니다. 이더넷 프레임 비동기식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비동기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나 라우터, 백본 라우터 연결할 때 별도의 우리가 클럭을 별도로 동기식 망처럼 공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OTN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캐리어 이더넷, 캐리어 사업자까지 이쪽 장비에서 이렇게 TDM 기반에서 다 IP 기반으로 다 전환이 된 거죠. 실제 트래픽은 IP인데 굳이 TDM 기반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없죠. 엔드 투 엔드까지 그냥 이더넷 형태로 처리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거죠. 캐리어 이더넷. 그래서 이게 올 패켓, 올 IP의 장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보시면 여기에 SDH나 PDH 이런 것들이 썼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점점 실제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면 직접 그냥 이더넷 프레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캐리어 사업자한테도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다음은 공사 예정표이다. 다음 시간에 적합한 말을 쓰세요. 네, 과거 기출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공사 예정 공정표이면서 첫 번째 1번으로 잡아서 무슨 공사 네. 공사의 종류를 쭉 열거했고요. 그럼 여기에는 공종입니다. 공사의 종류다 보니까 공종이어야 되는 거고요. 수량이 있고 여기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개, 먼스가 됐든, 연이 됐든, 이렇게 표현이 있겠죠. 예전 공종표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맞는 것은 공종 또는 뭐 공사 종류, 공사의 종류 다 같게 볼 수 있고요. 2번은 단위로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용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공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의 진도 관리에 필요해 쓰는 용어로 공정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반드시 공종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정 공정표입니다. 시공사가 제출하는 이런 공정표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공종별로 어떤 공사의 종류가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100%까지 준공이 처리가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보면 단위가 공정과 단위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통신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정 공정표를 작성을 합니다. 얘는 착수서부터 최종 시험 및 시운 전까지 준공까지의 전체 예정 공정표를 작성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공사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도 공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VHF 대역의 파장 대역 범위를 계산하고 서술해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VHF의 대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VHF는 30MHz부터 300MHz 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을 구하는 겁니다. 파장은 메타인 거죠. 몇 메타 단위. 저파장은 이렇게 메타 단위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람다는 F분의 C입니다. 빛의 속도인 거고요.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 S는 VT죠. 속도와 시간을 구합니다. 시간의 역수가 헤르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람다는 F분의 C가 맞는 거죠. 이 식을 적어 주셔야 되고 첫 번째 파장을 30메가로 넣고 그 다음에 300메가로 넣으면 이렇게 10m, 1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식을 적어 주시고 10에서 1m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전파의 분류를 해드렸고요. VHF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고요. 무선 쪽에는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도 람다는 F분의 C를 교재에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본 필기 이론할 때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필기에 대한 부분, 전자기파의 기본적인 부분은 맥스웰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파동 방정식이 유도가 되고 거기에서 빛의 속도, 전파의 속도가 왜 빛의 속도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파동의 일반적인 물리적인 법칙과 지금의 전자기파의 방정식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빛의 속도가 유도가 됩니다. 단순히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유도가 되는 거고요. 전파 일반적인 특징을 좀 교재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성에서 괄호 안에 알맞는 거를 서술을 하시오. 보시면은 IP를 200.1 네트워크 150.1 그 다음에 100.1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메인 쪽은 NMS, 중간에 파이어, 백본망의 백본 스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스 IP가 여기서부터 백본 장비에서 시작이 되고요. 백본 스위치겠죠. 백본 스위치에서 IP 최초로 뭔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데스티네이션 NMS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NMS라고 우리가 SNMP를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UDP라고 확인해 줬으니까 우리가 SNMP 프로토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방화벽에서 이 트래픽을 allow, 퍼밋 또는 deni라고도 하고요. 시스코는 퍼밋 또는 deni라고 하는 여기는 allow 또는 deny.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ow 했고 포트 번호를 적으니까 우리가 유도해 볼 수는 있겠죠. 이전 문제에 봤던 우리가 포트 번호 161번 포트와 162번 명확하게 어떤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없지만 의미상으로 NMS에 전달되어 있고 UDP 포트를 썼으니까 딱 포트 번호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61번, 162번입니다. 일반적 UDP 포트 있는 거고요. 실제 교재에 보면은 와이어샤크로 실제 필기교재 보면 SNMP 패킷을 캡처를 와이어샤크로 떠봤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포트 번호가 있죠. 161번. 보시면 여기 보면 get request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SNMP에. 그러니까 161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CL에 대한 부분, 일반적으로 permit, deni로 해당 IP야, 프레임, 좀 더 어플리케이션까지 좀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아니라 프로토콜, 포트 넘버, 이런 식으로 상위의 것까지 점점 ACL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탠다드형에서 익스텐드 형태로 ACL을 걸 수 있는 거고요. ACL에서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가 좀 중요합니다. 교재에다 설명을 좀 해놨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포트 번호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문제 17번은 바레이법을 이용해서 길이를 1250m를 주어졌고 고장 위치를 구하는 겁니다. 관련돼서 계산식과 정답을 쓰시는 거고요. 우선 주어진 조건은 길이가 1250m, 3법 조항의 저항은 325옴, 2법 저항은 245옴, 1법 저항은 142옴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 조건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우선은 저는 3법 저항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측정의 발해 저항 값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중간값인 2법 저항을 양쪽으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2법 저항을 실측정 발해 저항 값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측정 발해 저항 값은 2법 저항을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 3법 저항을 저항하기 때문에 여기에 3법 저항의 저항 325옴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법 저항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발해 저항의 최고 저항 값은 여기서 142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 끝단에서 측정한 가장 긴 거리에서 측정한 최고 저항 값이 3법 기준으로 보면 142옴이 됩니다. 그래서 245, 245 넣고 325, 14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50m를 넣으면은 상변은 85옴, 하변은 135옴입니다. 여기에 1250m를 하면은 970.8m가 계산이 됩니다. 약간의 가정이 있어서 정답은 조금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3법 저항을 했고 2법 저항을 기준으로 하면 약간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측정의 거리를 구하는 식은 어떤 측정값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 3법 저항이든 2법 저항이든 1법 저항이든 거기에 해당하는 최저 저항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하반에는 최고 저항값을 넣습니다. 여기서 각 최고 저항과 최하 저항은 각 발해법, 1법, 3법에 따라서 저항값은 변동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문제, 17번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은 3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하 저항은 325옴이고요. 최고 저항은 142옴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저항 값은 1법이나 2법이나 3법이나 다 동일한 값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법을 적으면 최하 저항은 245옴, 그 다음에 1법을 하면 142옴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3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측정을 한 거고요. 만약 기준값을 2법으로 적용했다고 하면은 이 값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1법을 적용한다면 1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조자료를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해의 1법이라는 것은 한쪽 끝
끝을 접질합니다. 보시면은 한쪽 끝과 다른 쪽 끝, 가장 원거리 쪽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전체 저항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최고 저항값이 1극으로 측정한 값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고요. 양 끝단에 접지를 하고 다른 쪽 끝에 저항계를 연결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저항이라는 것은 한쪽 끝에는 그라운드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라운드를 하고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쪽에서 한번, 중간에서 한번, 끝단에서 한번 이쪽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치를 내줍니다. 그래서 한쪽 끝은 그라운드, 중간점에 저항계를 하고 마지막 엔드 끝단에도 저항계를 연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압을 인가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저항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V는 전압은 IR이니까 전압을 인가하면은 전류치가 나오고서 전류치가 계산이 되면은 저항값은 계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 저항의 값은 저항 1과 저항 2 값을 기준을 해서 2로 나눠진 저항값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법 저항은 양 끝단에 그라운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한쪽에다가 그라운드와 그 저항계를 사이에 연결해서 가장 짧은 쪽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3법 저항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바레이법과 유사한 머레이-루프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전기 쪽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거고요. 지금 바레이법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레이법에 다르게 여기서는 양 끝단을 쇼트를 시킵니다. 쇼트해서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고요. 휘스턴 브릿지법을 이용해서 고장점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장점을 발견해서 이쪽의 거리를 X, 그 다음에 이쪽에 단락시켜준 게 전체 거리가 되겠죠. 이 전체 거리는 여기가 L-, 그 다음에 LL이 되니까요. 전체 거리는 L과 L-X, 이쪽은 X, 그 다음에 지금의 저항치, 여기서는 계측기를 넣어서 여기에 R1과 R2 저항을 놓고 휘스턴 브릿지법을 쓴다고 하면 이쪽 면과 양쪽을 바라보는 곱세 저항의 값이 같은 조건입니다. 그게 휘스턴 브릿지의 원리인 거고요.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머레이-루프법입니다. 아까처럼 저희하고 다른 것은 이 단락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측정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R2X, R 안에 휘스턴 브릿지의 원리를 적용하면 L 플러스 L-X 에서 X의 결과값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머레이-루프법인 거고요. 이제 바레이법하고 약간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